네, 한미 연례 합동 훈련,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해오던 북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하던데 일단 쏜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발사한 미사일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보이고 사거리가 490km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스커드 C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아, 지금 모형을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이 이게 스커드 미사일인데요. 스커드가 지금 알려진 것은 B형, C형, 그 다음에 D 혹은 ER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스커드 B형이 북한이 처음 갖기 시작한 스커드 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형들, 예를 들어서 C형이나 ER이나 거의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다만 이제 사거리가 C 같은 경우는 한 500km, 그 다음에 ER 같은 경우는 거의 1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이 탄두의 중량이 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북한이 발사한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여태까지 북한이 이 키리졸브 훈련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쥐죽음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센 그 반응들이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작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작년에도 키리졸브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의 그런 때를 맞춰서 바로 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발을 그것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작년, 그러니까 3월 3일에 그 2발을 발사했던 거고요. 그 스커드 C 미사일을.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300mm 방사포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발사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는데 하필 오늘 발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기간에 한 9차례나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고요? 네, 이제 북한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 시작하는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것은 그만큼 북한이 미국의 어떤 그 상태를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IS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상군을 집결시키고 있거든요.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2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군사력 여유 분량이 없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은 선택을 IS 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당분간은 이렇게 해도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읽은 것이 될 테고 또 이제 그 미사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오늘 발사한 어떤 그 도발의 함의가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정 거리만 봤을 때 지금 490여 킬로를 날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스커드 C입니다. 근데 작년 3월에 노동 미사일을 2발을 발사를 했는데 550킬로를 날리면서 그게 노동 미사일이었습니다. 550킬로를 날리면은 통상 비행 고도가 한 140킬로가 돼야 되는데 당시에 160킬로 고도를 비행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을 던지려고 하면 한 45도 각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날아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탄도미사일도 최적의 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500km를 날리기 위해서는 뭐 140km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550km를 날리면 140km 고도를 날려야 되는데 160km를 날렸습니다. 즉 상대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160km를 찍었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작동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160km면 우리는 뒤에서 준비를 하는데 앞에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상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490여 킬로를 날리면서 스커드가 아니고 노동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노동이 바로 핵미사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의 핵 제거 훈련 그리고 핵 선제 타격 훈련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우리 핵 제거 훈련, 뭐 핵 미사일 타격 훈련 이런 걸 하는데 웃기지 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위성 단순한 시위성이 아니고 거기에는 핵 도발 어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데 아직 그 고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뭔가 뭐 핵탄두 소형화를 시켜도 거기에 달아가는 실을 수는 없는 거고 노동은 돼야 노동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게 일단 사정거리가 1300km고 그리고 지름이 가장 굵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를 희생을 하고 탄두를 탑재를 하실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노동 미사일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죠. 자, 지금 뭐 멀리 지금
까지 쏠 수 있는 지난주에 이제 먼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저건 간단히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양욱 의원께서 갖고 온 미사일인데, 스커드 미사일. 예, 스쿼드 미사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쏴서 평소의 거리가 여기서 쏴서 이만큼을 날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 고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발사각. 그런데 이게 이 뒤에서 이제 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는 더 앞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주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방어한 입장에서는 고도가 지금 160km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기일 것이다. 한 700m, 700km 밖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앞에다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방어망은 저 헷갈리지 않은 화면은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 저거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간단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동안에 미사일 쐈을 때는 저 제주도나 부산 쪽에서 또는 대구 밑에 지역에서 위협을 느꼈는데 이걸 높이 쏴버리면 수도권도 타격에 들 수 있다라는 타격에 들 수 있고 또 높이 쏘면 쏠수록 내려 꽂힐 때의 속도가 가속도가 훨씬 더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거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고도가 고도도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작된 게 바로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이거든요. 키 리졸브 연습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사실은 그런 것까지 좀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미사일을 쏜 마당에.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에 보면 우리 해군의 독도함에서 미국의 오스프리라고 하는 그런 그 수직 이착륙 수송기가 와서 이착함 훈련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오스프리가 왜 독도함에 올까?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북한 핵을 제거하러 가는 특수부대의 이착륙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북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핵 제거 훈련 웃기지 마. 우리는 이만큼 지금 더 진보한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은 이제 고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미사일 방어 태세라고 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지금 이런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일단 탐지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슈퍼그린 파인 레이더라는 게 있어서 아마 지금 군에서도 고도 같은 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발표나 이제 분석을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정보를 보류하는 것일 것이고 다만 그럼 이런 미사일 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네. 지금 우리 패트리어 팩3를 뭐 도입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완전히 도입된 게 아닙니다. 들어와 있지도 않고 숫자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사드 논란이 그 다음에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올 거냐 사오지 않을 거냐와 상관없이 일단 그런 무기 체계가 있으면은 바로 아까 지금 우리 신 대표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고도 170km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요격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이런 중고도 이상의 미사일 요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이 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어제 발표한 호소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피미친 우환이 총폭발되어 무서운 철수가 내려질 것이며 그러하여 잘해질 것은 참혹한 종말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네, 앞서서 미사일 방어망 얘기하고 있었는데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킬체인이나 KAMD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의 그 북핵에 대한 전략이 맞춤형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핵억제 전략인 거고 네. 그거에 그 2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킬체인과 KAMD입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는 뭐냐면 외교적으로 말로 잘 풀어나가자. 외교적인 압박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압박 이런 걸 풀어나가자. 그다음에 그래도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그러고 꺼내놨을 때는 탐지를 해서 쏘기 직전에 공격을 하는 게 킬체인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그럼 이걸 공중에서 막는다. 이게 이제 KAMD 그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과연 킬체인과 KAMD를 우리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느냐. 일단 이런 것들도 문제겠고요. 그러면 천상 그 사이에는 미군의 자산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솔직히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과연 미국이 대한민국에 얼만큼 지금 많은 병력을 할애하고 있냐도 문제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 소위 이제 킬체인 얘기할 때 우리가 30분 얘기를 합니다. 타격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사일 발사차가 이동을 해서 발사를 하기까지 우리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감지를 그 안에 감지를 해야 되는 건데 북한 물론 이제 그 이 차량이 나오는 미사일 기지들은 대략 어딘지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럼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200여 대 가까운
미사일 발사 차량이 나오는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다 감시하고 동시에 다 공격할 수 있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저쪽은 예를 들어서 스커드 한 발에 수억 원에 해당하는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써야 된다. 그럼 이게 과연 물론 안보라는 것이 경제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 과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옳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이런 킬체이나 KMD처럼 지극히 방어적인 체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더 좀 공세적인 체계를 갖고 서로 공포의 가치를 교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 킬체인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필요성 하셨는데. 제기를 하셨는데. 저 미사일 좀 빌려주세요. 네.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킬체인을 허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 허구냐면은 아까 양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30분 만에 하겠다. 왜 30분이냐면은 북한이 이동식 지금 이제 화면에 계속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이 나오는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동굴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스커드 미사일을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연료를 액체 연료거든요. 네, 연료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산화제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쏩니다. 이게 연료 넣고 산화제 넣고 꺼내고 뭐 발사하고 하는데 40분 걸린대요. 그런데 그 40분 걸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10분 만에 탐지하고 10분 만에 그래 결심 우리가 맞기 전에 먼저 쏘자. 핵 맞으면 안 되니까 먼저 쏘자. 10분 만에 결심하고 그리고 우리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 한 6, 7분 해서 30분 만에 이 미사일들을 박살을 내겠다. 이게 우리 킬체인입니다. 그러면 계산은 맞아요. 예. 그럼 원래 주입하기 시작할 때 그냥 벌써 우리는 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군요. 맞는데 문제는 이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 40분은 맞는데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세워서 연료를 넣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40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의 이 액체 연료, 산화제는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넣어놨다가 한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넣어놨던 것을 지금 느닷없이 꺼내가지고 기립하고 쏴보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우리 킬체인이 작동할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탐지하고 대통령께 보고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심받고 그리고 쏘는데 30분 걸리는데 최소 시간이 30분인데 북한은 한 2년 전에 넣어놨던 것을 끄집어내서 세워서 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킬체인은 애당초 허구의 가능성이 짙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지 못하고 킬체인이라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개념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오늘 쏜 북한의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 킬 리졸브 훈련 첫날에 맞춰서 쏠 것이다라는 걸 우리 정부가 예상을 좀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작년에 키리졸브 기간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발사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대비는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어느 쪽, 대략 어느 정도 시간 정도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탐지하는 그 레이더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한미 연합훈련 어떤 훈련이길래 이 북한이 이렇게 반발해 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좀 살펴주시죠. 킬 리졸브 훈련은 이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우리 한국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들어오는 미군들을 어떤 식으로 어느 항구로는 어떤 부대가 들어오고 또 어느 비행장으로는 어떤 부대와 어떤 전력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그럼 들어왔던 부대들을 어떻게 또 현장에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동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휘소 즉 벙커 같은 데서 상황실에서 또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의 좀 특이사항이 있죠. 독수리 훈련은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하단급 병력이 부대 움직이죠. 이상에서. 자, 컴퓨터로는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실제로 A라는 10,000명짜리 부대가 도로도 막힐 것이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그 시간에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해보는 게 독수리 훈련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훈련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최신 미군의 장교 병력이 키 리졸브 훈련에 3,400여 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독수리 훈련에는 또 그만큼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 말인즉슨 키 리졸브 훈련은 장교들이 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네. 그럼 시뮬레이션 할 게 새로운 개념이 더 많이 적용된다는 많아졌다.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이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해 가는 것을 전제로 계속 그렇게 시나리오를 맞춰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시작전 통제권이 대폭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미군 주도의 전쟁 개념을 다시금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지금 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북한 핵 전력을 어떻게 선제타격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하는 그런 개념이 대폭 들어갔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하는 병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이 완벽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실제 기동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독수리 훈련이요? 따라서 네.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에는 대규모의 기동 훈련이 예상이 되지만 올해는 시뮬레이션에 더 치중하는 그런 훈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게다가 뭐 연안 전투함 포트워스도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 뭐 특이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포트워스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연안 전투함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함은 뭐 예를 들어서 이지스 구축함이나 이런 굉장히 커다란 것들을 생각하는데 얘는 한 3,400톤급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있네요.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것이 이제 종류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저렇게 일반적인 그 형태인 것이 프리덤급에 해당하는 이제 그 포트워스함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삼동선 그러니까 동체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선박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선박의 용도는 뭐냐면 저 선박 자체가 미사일을 많이 쏘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 함은 그러니까 연안에서 작전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기에 상륙 병력이나 특수전 병력 같은 것도 싣고 연안 근처에 가서 심지어는 하역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자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함치고는 헬기 대기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 저기에 그 특수전 병력을 보내기 위한 특수전 헬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거 말고 이제 또 저 함이 소회 용도 그러니까 연안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기뢰 같은 걸 북한이 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할 때도 저 함에서는 대형 헬기 소회 작전을 하기 위한 대형 헬기를 저기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은 이 큰 대양에서 싸우면 우리가 다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북한 타격하는 것도 멀리서 토마호크 미사일로 때릴 수가 있는데 이 연안에 들어가서 작전할 함이 마땅치가 않다. 진짜 상륙 작전을 내가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함이 연안 전투함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남북 관계 뭐 시작부터 키리졸브 시작 첫날부터 이렇다면 또 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쏠 가능성을 넘어서 더 강한 것을 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가장 강한 것을 쏜 게 은하 3호였죠. 예. 은하 3호를 비롯한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사할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서 사정거리 2,500km인데 한 번도 발사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재작년에 그 동굴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연료가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용을 하는 어떤 테스트 그리고 재고 소진 연료가 2년 지나면 이제 이 그렇죠. 미사일이 부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재고 소진 겸 무수단 미사일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도발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핵실험을 해서 그들이 말하는 소형화 경량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핵실험 가능성 이런 올 한 해는 미국이 IS에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한 해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더 강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셨고 양욱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도발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에를 비춰보면요. 작년에 프로그 로켓이라고 재고 처리긴 하지만은 그걸 거의 90발 가까이 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 높은 도발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심리적인 도발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근데 저렇게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강하게 도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대화를 해달라고 애걸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군이 대비태세는 잘 갖춰 놓되 어떤 이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시 좀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 초에 미국이랑 대화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이번에 그 관련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